자, 우리 시작해 봅시다. 자, 이번 6회 독서부터 할 거고요. 그 독서의 첫 번째 질문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질문 과학 질문인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읽지 않습니다. 선택지만 같이 연결할 거예요. 자, 16번에 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었어. 일단 1번 식물의 종류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다르다. 자, 이거 어때? 자, 드러나 있었어. 그치? 자, 찾아볼까요? 5문단으로 갑시다. 자, 우리 문단 체크는 좀 해놓고 갈게요. 1문단, 2, 3. 4문단, 5문단.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1번의 식물의 종류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다르다. 자, 5문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와 있었어요. 자, 볼까요? 음,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어떻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쵸? 자, 여기가 16번에 1번 선택지의 근거 범위. 자, 2번 식물의 뿌리압은 그 중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한다. 자, 틀렸어요. 그쵸?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그 식물의 뿌리압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왼쪽에 이 문단이에요. 자, 이 문단 보면은 그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뿌리압이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밀고 들어오는 압력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중력과 동일한 방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 반대 방향이라고 해야겠지. 자, 남은 선택지 안 보고요. 17번 갈게요. 이제 17번에 그 A와 보기를 같이 연결해서 지금 문제를 풀게 했어. 자, 읽어볼게요. 이제 삼투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문 속에는 삼투현상이란 말은 없었어요. 그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삼투현상이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 농도가 낮은 곳. 자, 이런 설명은 우리 보기 속에 있었어. 그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다. 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자, 사실 그 A에 나타나 있던 게 이제 뿌리압에 대한 설명인데 그 뿌리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자, 이렇게 농도 차이가 중요했었죠. 그쵸?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자, 이 힘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비례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게 되면 소금 입자는 이동 안 하고 그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랬어. 그럼 배추에 있는 물, 자, 이것이 좀 농도가 낮은 물, 소금물 쪽이라고 하면 자, 이것이 좀 농도가 높은 쪽이라고 해야겠네. 그치? 이렇게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는 거. 농도가 낮은 곳에서 그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자, 이게 삼투현상이랍니다. 자, 그럼 1번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은 이 선택적 투과성 막 역할을 한다. 자, 이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 문단에 그냥 그대로 사실 나와 있던 말이었어요. 그쵸? 자, 이 문단에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안쪽은 뭐 농도가 어떻고 또 바깥쪽은 어떻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뿌리털을 둘러싼 이 세포막을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 막 역할이다라고 해주는 거 괜찮고. 자, 소금물에 소금을 더 추가하면 배추에서 빠져나오는 물이 이동하는 힘이 더 커진다. 자, 만약에 소금을 더 추가하면 당연히 농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배추에서 빠져나오는 물은 더 이동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 힘이 더 커진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다음 선택적 투과성막을 흙 속의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는데 소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다. 자, 그렇죠. 흙 속의 물 분자가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 그대로 선택지에 있었는데 찾으러 가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 보기하고 연결해 보면 보기 속에 소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자, 사실 1, 2, 3번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4번. 근데 사실 4번도 그래요. 흙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을 하면 자, 흙 속에 물 이동하는 거 맞나요? 네. 배추에 물이 이동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그렇게 이동을 하면 뿌리털 안의 용액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가 더 높아진다. 이걸 어떻게 높아진다 그래? 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치? 이동해. 자, 그렇다면 그 이동이 된 곳, 이동된 곳은 당연히 농도가 더 낮아진다고 해야겠지. 자, 아시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고 그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소금물의 농도, 그것이 이제 이동된 곳이기 때문에 농도는 낮아진다라고 해야겠지. 자, 넘어갈게요. 자, 18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억은 왼쪽에서 찾아보면 모세관이었고요. 그리고 니은은 연결해 보면 자, 이게 증산작용. 자, 증산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찾아볼게요. 이것도. 자, 1번 맞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기억은, 즉 모세관은 관의 지름에 따라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져. 그치? 자, 어디로 올 거야? 선문단으로 올 거야. 선문단. 자, 선문단의 이 부분이겠네요. 자, 관이 가늘어질수록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진다. 자, 보이시죠? 관이 가늘면 물이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간대요. 음. 자, 그 다음, 니은이 일어나면,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물이 식물체 내에서 빠져나와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자,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자, 사문단으로 올까요? 그 사문단에 이 부분.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 자, 이때 물이 주위의 열을 다 흡수해. 자, 그래서 더 주위가 시원해진답니다. 자, 여기가 18번에 2번. 선택지 근거범. 자, 그 다음 3번에 기억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니은에 의해서 물의 상태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가 바뀌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일단 기억은 모세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치?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해. 그럼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 물이 흐르는 방향과 관련된 거잖아. 우린 이 방향이 바뀌는 것,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흐르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상태다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지 않아. 괜찮아. 자, 그런데 니은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뀐다라고 해야겠지. 왜? 수증기가 되니까. 자, 자, 수증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건 상태 변화라고 해줄 수 있겠다. 그치? 자, 자, 기억은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 그렇죠? 계속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 그리고 니은으로 물을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뭐 찾아보면, 바로 왼쪽에 나와 있네요. 여기네요. 잎의 세포에서는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아래쪽에 물 분자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니은 때문에 이 물을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 자, 위에서 아래쪽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답은 그래서 어쨌든 5번에 틀린 부분 어디예요? 자, 기억에 의해 식물이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 생겨요. 그쵸? 그럼 그것보다 니은에 의해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게 더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마지막까지 잘 봐야지. 자, 증산작용에 의한 그 힘은 그 잡아당기는 힘인데 그렇게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가장 큰 힘이다라고 했거든. 자, 그래서 가장 작은 힘이다라고 해줄 수는 없지. 아시겠죠? 가장 큰 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질문을 공부한다기보다 좀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좀 후루룩 읽어볼까 하거든요. 문단 체크 좀 하면서 후루룩 읽어보자. 자,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서 그 과정에서 결함이 막 발생한대. 자, 대량 생산 때문에 에이, 그래. 결함이 막 발생을 한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어때? 소비자의 피해도 생겨난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그들의 과실 또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걸 전부 다 어때야 돼? 소비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조물 책임법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문단 지금 간단하게 봤는데요. 그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법이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가 나왔네요. 핵심어가 나왔죠. 이게 제조물 책임법이야.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그 제조물이 좀 결함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되면은 그렇게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 법률이고요. 이 법이 적용되는 그 제조물 그리고 제조업자의 이제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 제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공산품, 가공식품 같은 그런 가공 물품인데요.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 중고품, 폐기물, 부품의 뭐 원재료, 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음. 자, 그러나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문장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미가공 농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 범위에서 제외된대요. 음. 그러면서 설명을 좀 해줬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그들이 제조한 것까지 전부 다 제조물이라고 하게 되면 그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농업인들이 쉽게 이렇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막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과실을 또 따져야 하는, 자, 그런 우려가 좀 생긴답니다. 자, 그리고 이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 자, 이번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설명이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조물이었다면 제조업자입니다. 자, 제조업자에는 부품이나 뭐 완성품의 제조업자도 있고요. 일단 그 부품을 만든 사람, 그 완성품을 만든 그 제조업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수입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기를 제조자라고 표시했다면 그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를 만약에 몰라. 자, 그러면 공급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단 봤어요. 여기가 이 문단이었고, 그 이 문단을 통해서 뭐 내용은 꽤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전달받은 거 뭐냐라고 하면, 책임 대상. 그 책임 대상의 좀 범위를 얘기했다. 그치? 자, 제조물, 그리고 제조업자. 자, 이렇게 나누어서, 자, 그들이 누구라고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범위를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자, 3문단.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제조물 책임은 뭐에 의해서? 결함이 있는가의 그 여부. 자, 그게 결국 제조물 책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럼 결함이라는 걸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즉, 결함의 유형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도 있고, 설계상의 결함도 있고, 또 표시상의 결함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음. 어, 읽을까요? 자,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건 먼저 그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주의 의무를 다 해서 이제 만들어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만들어진 거. 자, 그래서 이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이걸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즉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건 지시나 경고가 반드시 들어가 줬어야 한다는 거죠. 지시나 경고가 있었다면 뭐 위험하지 않았을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걸 꼭 지시 경고의 어떤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함의 유형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됐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3문단 정리하면 그냥 그대로 이 결함의 유형에 대한 것이다. 결함이란 제조물의 결함이란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거의 다 왔어요. 4문단. 자, 그런데 이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소비자가 이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음, 사실 그래서 그 결함도 내가 입증하고 이 손해가 발생하게 된 손해를 결국 발생하게 된 그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상당히. 그래서 소비자는 그 제조물을 일반적인 그 방법, 자, 통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사고가 났다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된대요. 자, 그러면 결국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결함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자, 3문단 다 봤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 이 소비자, 즉 이 피해자의 입증은 무엇인가? 즉 피해자의 입증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했네요. 음. 자, 마지막이고요. 자, 5문단. 자, 한편 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을 하면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것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대. 새로운 얘기다, 그치? 자, 즉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 중에 하나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자, 일단 제조업자가 공급한 것이 아니다. 제조업자가 그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다. 자, 그다음에 둘째, 또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그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즉, 내가 그것을 제조해서 공급했을 때, 자, 그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 세 번째는, 또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그 당시의 법령,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그 기준은 완벽하게 준수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답니다. 또 그 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그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나, 어, 그러니까 그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자가 있어. 그러면 그 부품을 사용한 그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혹은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부품에는 문제가 없고,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제조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고 뭐 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결함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그러면 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 뭐, 그러나라고 해서, 뭐, 면책사유, 뭐, 지금까지를 이제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자, 이런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다 알면서도, 결국은 그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책임을 피할 수 없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였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5문단 끝났고요. 자, 5문단에서는 그럼 뭐에 대한 얘기했다고 해야 돼? 여기에서. 그 제조업자, 즉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그쵸? 자, 그랬다 하더라도 그 제조업자가 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 면책의 어떤 사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마지막. 이렇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자, 즉, 그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배상 의무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즉, 이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을 한대요.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자, 그리고 또 결함이 있는 그 제조물 자체, 그 제조물 자체는 유통업자나 판매업자한테 구제를 받아야 한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만약에 녹즙기 때문에 손을 다쳐. 그러면 그 치료비는 제조업자한테 배상받을 수 있고, 그 불량품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한테 환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 배상 의무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즉 배상 의무의 범위였습니다. 자, 그 유통업자나 판매업자가 해줘야 하는 그런 배상, 그리고 또 제조업자가 해줘야 하는 이런 배상. 자, 이렇게 나누어서 배상 의무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자, 이렇게 읽고 나서 문제 보는데, 그 기억에, 즉, 22번, 즉, 위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즉,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표현인데, 그 기억에 제조물 체계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당연히 알 수 있지.
1문단이 전체적으로 다 그랬잖아. 다시 찾으러 읽으러 뭐 다시 찾아 뭐 읽어보지 않더라도요. 그 소비자들이 요새는 뭐 대량 생산 때문에 이제 결함이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뭐 피해를 입을 때도 있는데 그걸 스스로 이렇게 입증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뭐 이랬잖아. 자, 그러니까 1번은 나와 있는 말. 또 제조물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결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결함에 따른 뭐라고 해줘야 돼? 피해.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결함을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그 결함에 따른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그 구제 방안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니은은 틀리지. 자, 그다음 디귿.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 제조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야?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자, 이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었지. 전체적으로 그쵸? 자, 그다음 보자. 자, 23번을 이제 연결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보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지문 속의 내용하고 무엇이 연결되는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A는 안심 버튼이 있어서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봤어. 자, 그래서 전기 주전자를 C마트에서 샀대. 그런데 물을 끓이다가 이제 화상을 입은 거죠. 주전자가 넘어져가지고. 자,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넘어졌는데 물이 쏟아졌다는 거야. 자, 그것 때문에 막 화상을 입었대. 자, 그랬는데 정말로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 결함 부분이 있었대요. 그 버튼 부분이 잘못 결합이 되어서 물이 새더라. 자, 이런 얘기였어. 자, 그럼 우리가 그 연결 바로 해볼 수 있는데 결국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잖아, 결함 때문에. 그치? 그럼 이 신체상의 피해는 좀 전에 읽었던 거니까 바로 해보자. 자, 어디에서 구제해줘야 돼? 어디에서 배상해줘야 돼?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럼 이 불량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또 어디에서 교환해줘야 하는 거야? 판매업자가. 그치? 자, 판매업자가 뭐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 돼. 자, 판매업자가 배상을 해줘야 해. 그치? 응. 자, 그럼 또 나 읽어보자. 자, 나에서 D가 이사의 승용차 탈취제를 구입해서 그 설명서에 따라서 막 분사를 했대. 자, 그런데 화재가 났다.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그 탈취제, 뭐 에피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화재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문구가 없었대요. 자, 그런데 그게 딱 화재의 원인이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결함 유형이지? 그 제조물의 결함은 우리가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잖아. 그 유형에 뭐가 있었는데 표시하자, 즉 표시상 결함이라는 게 있잖아. 자, 그러니까 자, 이 제조물도 당연히 결함이 있다라고 하고 그 결함에 따라서 뭐 역시나 뭐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나에서는 정확하게 그 제조물 결함 유형을 표시상 결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1번 A가 B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전기 주전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자, 그렇죠. 소비자는 이제 이거 정도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주전자를 정말 일반적인 쓰임에 따라 썼습니다. 전기 주전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라는 거, 자, 이 정도를 우린 소비자가 입증했어야 했잖아. 자, 그 다음 2번. A는 B사로부터 전기 주전자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바로 틀렸죠. 틀린 거 알 수 있겠죠? 자, B사로부터 주전자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B사로부터, 즉 제조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치료비 같은 거겠죠. 그쵸? 자, 치료비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전기주전자는 누가? 판매업자인 어디에서? C마트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해야겠네요. 아시겠죠? 몇 개 더 보자. 자, B사는 제조상의 결함. 그래, 결함을 지닌 제품을 생산했어. 라고 해야 하고. 그 다음, 4번 D 같은 경우는 승용차 화재로 인한 발생 피해에 대해서 그렇지. 이사에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결국 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잖아. 자, 그다음 이렇게 그 결함은 이 탈취제는 표지상의 결함이라고 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4번. 자, 가와 보기의 나를 비교해라 라고 해서 또 새로운 말이 들어갔어. 자, 또 읽어봐야겠지? 리콜 제도는 이라고 시작했네요. 자,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음, 즉, 소비자들에게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결함이 발견이 된대요. 자,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이 되면 제조업자 스스로 제품의 결함 내용을 다 알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 전체를 다 수거해서 파기하거나, 뭐, 수리하거나, 뭐, 이런, 뭐,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이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험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자, 그러한 제도래요. 자, 그래서 리콜 제도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그쵸?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피해 확산을 방지하게 되어서 좀 안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이 지문 속의 내용은 이렇게 소비자가 만약에 위험에 치면, 즉 결함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책임지는 그러한 법적인 내용이었다면, 리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뭘 할 수 있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잖아. 그치? 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좀 더 안전하게 이제 그렇게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당연히 그 부담에서 좀 이제 벗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보는 내용인데, 그 1번에 가가 사후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사후 피해 구제, 즉 일이 벌어진 이후 그 피해가 생기는 것을 구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맞는 말, 그치? 자, 그럼 나는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때? 맞는 말이지. 자, 2번 가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즉, 결함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거다. 어때? 맞지? 그럼 나는 결함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어때? 맞는 말이지. 즉, 이 결함이 어떤 재산상의 위해를 끼쳤거나 뭐 아니면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함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해도 뭐 당연히 괜찮죠. 자, 그다음 가와 다르게 이 나에서는 제품 결함이 발견이 되면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거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가와 다르게라고 해줘야지. 자, 가와 다르게 나에서는 그걸 알린다. 소비자들에게 그걸 다 알리는 것이다라고 했잖아. 그치? 너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알린다. 자, 4번. 나와 다르게 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행이 된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나와 다르게라고 해야 돼요. 그쵸? 자, 일단 가에서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 이행되는 거 맞죠? 그쵸? 피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하는 거니까, 구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행되는 거죠. 그런데 나에서는 그거와 다르게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여기. 즉, 제조업자 스스로. 음. 그러니까 즉 스스로 계속 결함이 있는지 그 내부적으로 계속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미 이렇게 시중에 다 이제 뭐 유통이 된 그 이후라 하더라도 결함이 발견이 되면 제조업자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다시 수거해서 그것을 이제 조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나와 다르게 가에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행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와 나는 모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리콜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즉, 가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맞잖아. 자, 그런데 리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손해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지. 자,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고도 했잖아. 즉, 손해를 충분히 우려 가능하다면.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책임을 지는 제도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25번. 자, A와 B에 대한 예로 틀린 거. 자, A. 뭐, 지문 다시 가지 않더라도요. 자, A가 제조물이었고요. 그리고 B. 자, B가 제조업자. 자, A와 B에 대한 예로 틀린 거. 자, 화장품 건전지와 다르게 고등어는 A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이게 맞는 말이지, 그치, 얘들아? 우리 그 지문에서 참 중요했던 거예요, 그쵸? 우리 이 제조물과 관련해서 그 이문단에서 뭐 애초에 색깔 다르게 체크했었는데 그 제조물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미가공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 자, 미가공 농수축산물 등은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농업인들은 소송의 대상이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쵸? 음. 자, 그래서 이 고등어는 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고자동차는 A에 포함이 되고, 자, 중고품 같은 경우에도 제조물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쵸? 또 이것을 수입하는 사람, 그쵸? 만든 사람뿐 아니라 수입하는 사람도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복숭아 통조림은 A에 포함된다. 어때? 자, 가공품은 A에 포함되는 거 맞죠? 이것을 제조한 자. 그럼 이것을 제조한 자와 가공업자겠죠? 그쵸? 이렇게 가공업자하고 또 복숭아를 생산한 자 모두 B에 해당한다. 자, 제조한 자는 제조업자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복숭아를 생산한 자는 또 역시나 농수축산물, 농업인, 들은 여기에서 좀 제외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복숭아를 생산한 자를 B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지. 자, 나머지 선택지는 안 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질문이고요. 자, 마지막 질문 철학 질문이었어요. 철학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읽어볼게요. 길진 않았어? 그치? 자, 보자. 중국 역사에서 전국 시대는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시작할까? 자, 전국 시대는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여러 사상가들이 혼란한 영국을 수습하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이 이제 그 혼란한 그 정치에 또 백성들의 고통에서 무언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상가들이 이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을 뒷받침할 어떤 이론으로 인성론이 대두가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성론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인성론은 먼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이 있고요. 또 아니야, 악해라고 하는 성악설이 있고, 또 애초에 선과 악이라는 구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성무선악설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맹자, 순자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은 이렇게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서도 나아가서 사회적인 정치적 관점으로까지 인성론을 구성, 변형해 왔대요. 우리 일문단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인성론의 등장, 배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상가들도 나왔고요. 그 사상가들의 그 이론, 그 이론의 종류 또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쵸?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 성무선악설 등이 있었다. 자, 이 문단 맹자의 성선설. 자, 맹자의 성선설로 시작을 하네. 자, 이것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들,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즉, 이 성선설 같은 경우에는 선한 본성을 갖춘 그 백성들을 좀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념적인 논거로 사용이 됐대요. 자, 그런데 이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그 논거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악이란 윤리적인 개념, 이제 이 윤리적 개념이, 선악과 같은 이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대요. 자,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면 이건, 나눌 수 없는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은 정치적인 것과 뗄 수가 없는 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이렇게 성선설에서는 그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인 간섭이 없어도 충분히 간섭이 없다 하더라도 질서를 낳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성악설 같은 경우에는 이 간섭이 없으면 정치적인 무질서가 초래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결국 성선이든 뭐 성악이든 무엇과 정치적인 이 개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즉, 정치적 개념과의 관련성. 어떻다? 불가분의 관계. 자, 그 다음 한편 고자는 성무선학설을 통해서 성무선학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요구가 본성이어서 즉 성무선학설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인 요구가 본성이래. 자, 그래서 이걸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성무선학설에서는 이 정치적이면서 윤리적인 그 개념으로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다라고 했네요. 그는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치는 물로 비유해가지고 이러한 관점은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체의 외적 간섭에 저항하는 그 입장을 취하도록 했대요. 그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화하게 되면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 일체의 외적 간섭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그것에 저항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성무선학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산문단은 좀 따로 떼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성무선학설의 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야 됩니다. 설의 개념. 그래서 성무선학설에서는 성선, 그리고 성악과는 그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자, 사문단. 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역동적으로 간주한 이 곤자의 인성 비판했습니다. 즉, 맹자는요, 이 고자의 인성론을 비판한 사람이래요. 맹자는 살아있는 버드나무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이 나무 술잔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 술잔으로 쓰일 수 있는 본성이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즉, 사람의 본성은 이미 다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본성이란. 자, 그래서 이것을 그 인의 예지 네 가지로 규정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 동정심, 고통에 빠진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이 동정심, 즉 측은지심 같은 말. 자, 이 측은지심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면의 다 깊은 곳에서 다 필요할 때 흘러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의 관점이래요.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본성을 실행할 수 있다, 즉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타인의 힘이 계속 같은 말이고요. 타인의 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 수양 가능하다라고 했답니다. 자, 이것이 맹자의 수양론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문단에서는 그 맹자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맹자의 이론 자체가 자, 맹자의 이론 자체가 누구와, 즉 고자와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맹자의 이론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자력으로 수양이 가능한 존재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것이 뭐다? 수양론이다. 자, 마지막인가? 문단.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은 다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맹자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이렇게 모두는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두고, 맹자의 성선설. 자, 그런데 이 맹자의 성선설을요, 이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낙관적이야, 사변적이야, 현실 감각이 결여된 거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즉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네.
이제 선한 인간이 되려면 그 인간은 국가 질서, 이런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의 논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의 역할을 다 부정하는 논거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자는 그것을 비판했대요. 순자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 외적인 강제력, 이 국가 권력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순자의 견해는 성악설뿐 아니라 이런 현실주의적인 인간관과 같이 연결해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문단에서는 이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봐야겠고요. 자, 즉 그것이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규범의 정당화죠. 즉 국가 권력 같은 그런 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순자의 성악설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어. 자, 더 있었네. 마지막 육문단. 자, 순자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킬 재화가 너무나 한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에 의해 예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세웠고요. 만약에 외적인 공권력이나 사회 규범이 없다라고 하면 사회는 전쟁 상태에 빠진대요.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육문단 다 봤고요. 이순자는 이렇게 외적인 공권력 그리고 사회 규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시겠죠? 자, 즉 순자의 비판의 내용, 비판 내용이 나왔고요. 왜 그것을 비판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까지도 제시를 했어.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인성에 대한 세 견해. 그렇지, 세 견해라고 해도 돼. 그런데 각각의 그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했니? 아니잖아. 자, 인성론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과 이렇게 다양한 견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다 답이 되죠. 그다음, 자, 또 이제 외부적인 것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가야 하는데, 볼게요. 보기에는 홉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고요. 그 새로운 견해를 좀 읽어봐 줘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홉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한대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읽을 때 본문의 내용 무엇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지를 반드시 떠올려줘야 합니다.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은 당연히 이 순자의 어떤 이론과 좀 유사한 입장이다라고 해줘야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만들었다. 그럼 이 권력의 이름이 리바이어던이다. 자, 이것은 공동의 평화와 방어를 위해 필요한 절대 권력 같은 거다. 그래서 절대 통치자에게 사람들은 복종을 약속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안전을 나라에서는 보장해준다. 자,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도요, 어때요? 결국 이렇게 외적인 강제력에 대한 이야기. 그 외적인 강제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국가 권력 같은 것이, 즉 제도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 어때? 끝까지 읽어봐도요, 이 순자의 이론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 순자와 홉스가 모두 동의할 만한 그런 진술이야. 그런데 애초에 이들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1번.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결국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거야. 맞지? 탑이죠, 그냥.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이 이기적인 본성이 결국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해. 그러니까 외적인 강제력이 필요하고 국가 권력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때? 자, 바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자, 기업과 디귿의 관점에서 보기를 바라라고 했고요. 그 순서대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자, 고자, 그리고 맹자, 순자였습니다. 자, 고자 뭐였어요? 성무선학설, 맹자, 성선설, 순자, 성학설. 자, 지문.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친 장발장. 그렇게 해서 감옥 생활을 했다.
출소를 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 어떤 주교가 따뜻하게 맞아줬다. 자, 그런데도 이제 무언가를 다시 훔치다가 또 붙잡히게 되었고, 이 주교가 그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기도 했죠. 자, 그래서 감동받은 장발장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 내용의 이 결론만 보자면 이 결론은 무엇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니? 이거 맹자의 성선설하고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음. 자, 보자 그럼. 기억. 그런데 이 각각을 다 연결해서 지금 풀어냈거든요. 자, 기억. 성모사랑설이고요. 보자. 장발장이 배가 고파 빵을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는데요. 우린 이런 걸 본문과 같이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모설학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냐라고 우리는 그 부분과 연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그 어떤 자연적인 욕구를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이거 고자의 인성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과 연결 지어볼 때 우린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아. 자, 답은 2번이었는데 일단 마지막에 넘어가고요. 3번 보세요. 자, 니은, 자, 맹자네요. 자, 미래일 주부가 그 장발장에게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 우리 맹자의 인성론하고 연결지어서 이걸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다, 측은지심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찾으러 가지 않더라도. 또 니은, 장발장이 선행을 베푸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쵸? 그럼 이 모습에서는 결국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자. 어때? 괜찮지? 자, 자, 포인트 뭐겠어요? 이렇게 스스로가 노력해서 다시 선한 본성을 되찾을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자, 맹자의 어떤 인성론에 나타나 있던 표현이었잖아. 그럼 장발장을 체포한 것, 그것은 사회 규범이라고 연결해 볼 수 있겠어? 그치? 이렇게 사회 규범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이 자체, 이런 것을 우리는 순자하고 연결지어 보아야 하는 거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맹자하고 연결짓는 거, 또 마지막 순자하고 연결짓는 거 다 맞습니다. 자, 이제 기억에서 미래의 주교가 은초 때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그쵸? 그럼 그것은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냐, 자, 이건데, 사실 이 문장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문맥에서 이런 생각은 좀 해줘야 돼요. 그 문단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까도 또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그 산문단에서 보세요. 그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화하게 되면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일체의 외적 간섭이라는 게 생겨서 그것에 저항하는 것, 그것에 저항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 그게 성모선학설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규격화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규격화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무엇이 외적 간섭이 생기고 그럼 어떤 역동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외적 간섭에 대하여 저항하려고 하는 입장. 그게 성모선악설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음. 그럼 적어도 이 미리엘 주교가 은초 때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 자, 이 자체를 규격화하려는 행위로 본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장발장의 행동이나 이런 것에서 그 자신의 역동성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외적 간섭을 느껴서 그것에 저항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우리는 적어도 이 장발장에게 준 은초 때를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하려는 것으로 연결지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해됐나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근거는 그 이후의 맥락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독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학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또.